네, 이학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민석입니다. 먼저 이 6번째 심포지엄 개최하시게 된 점 매우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CCU에서도 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프로필락시스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프로필락틱 안티코아귤레이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스롬부스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롬부스는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이고 딥베인 스롬보시스와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역학 조사에서는 프로필락시스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 10에서 80%까지도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필락시스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내과 환자들보다는 이 서저리 환자에서 이 모탈리티 베니핏도 있었다라는 이전에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과 환자가 아무래도 이 코모비디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프로필락시스의 베네핏이 수술하는 환자에서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국내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 아시아에서의 비너스 럼버 엠볼리즘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국내에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유전적인 차이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해가 지날수록 이 DVT 비너스 럼버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계속 인시던스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 수가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진단 기법의 향상 등으로 이러한 인시던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로보 프락시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이 인시던스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풀만의 엠볼리즘의 모탈리티는 굉장히 높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든 데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이 증상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얼리 진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파마콜로직 프로필락시스가 인시던스를 줄이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다라는 것이 다 발표가 되어서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것은 레셔널하겠습니다. 프로필락시스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 스롬보스가 생기게 되면 모탈리티 또는 모비디티가 증가를 하고 익스펙티드 코스트 또는 말프랙티스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를 좀 과하게 해서 블리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수술 환자에서 운드 인펙션이나 서지컬 페일리어 또는 어드버스 이펙트 코스트 말프랙티스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균형을 잘 맞춰서 스롬보스도 줄이고 블리딩도 줄이는 쪽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각 환자의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 프로필락시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블리딩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필락틱 메소드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룹 어프로치와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룹 어프로치는 환자를 좀 더 러프하게 분류를 하고 좀 심플하게 분류를 하지만 좀 인디비주얼 베리언스가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는 역시 환자가 갖고 있는 개개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고 에비던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어프로치를 먼저 보시면 이 서지컬 페이션트 환자인데 수술이 뭐 마이너냐 메이저냐 아니면 나이가 40세 이하냐 60세 이상이냐 리스크 팩터가 있냐 없냐 등으로 환자를 좀 심플하고 좀 러프하게 구분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뭐 DVT 한 1% 이상 되는 이 모더레 리스크 이상에서 프로필락시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를 보시면 굉장히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지컬 페이션트에서 이 카프리니 스코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필락시스가 필요한 모더레이트 리스크가 한 2점 이상인데 2점의 리스크를 보시면 60세 이상, 말리그넌시, 메이저 서저리, 그다음 뭐 침대에 국한된 환자들. 그래서 ICU에 입원하게 되는 수술받은 환자, 고령의 환자는 벌써 모더레이트 리스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리스크가 높은 5점인 경우에 일렉티브 하지만 메이저 로 익스트리미티 서저리 받거나 힙 펠비스 렉 프랙처 또는 멀티플 트라우마인 경우에 굉장히 고위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2점 이상 DVT 인시던스가 한 10% 이상 된다고 되어 있는 이런 환자에서 스롬보 프로필락시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두와 리스크 스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 한 4점 이상이면은 하이 리스크라고 되어 있고 캔서 환자, 엠볼리즘, 모빌리티 떨어진 환자, 최근에 수술한 환자, 고령, 하펠리어, 레스피라토리 페일리어 환자 등등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리스크 팩터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되게 공통된 리스크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엠볼리즘 또는 메이저 서저리, 고령, 캔서, 스롬보필리아, 이모빌라이제이션, 오베시티, 호르몬 세라피 등등이 공통된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메이저 서저리를 받고 이 ICU에 나온 고령 환자들, 이모빌라이제이션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팩터들에서 보시면은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낮은 한 0.4%부터 한 3.5%까지 다양하지만 한 1% 이상이 되는 모더레이트 리스크 이상부터 프로필락시스를 하도록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이 블리딩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 팩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시면 역시 공통된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최근에 블리딩 또는 캔서, 리날 디스펑션 환자들, 그래서 메이저 서저리 받고 ICU에 입원한 이 리날 펑션이 좀 떨어지는 고령 환자들은 이 블리딩 리스크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VT 블리딩 리스크 스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2점 이상인 경우에 블리딩의 리스크가 하이, 그 이하는 로우 이렇게 나누는데 캔서 자체는 벌써 하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2점 블리딩, GFR 감소, 아네미아, 고령, 남자에서 고혈압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되겠고 그래서 역시 수술받고 아네미아 있고 고령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서는 블리딩 리스크도 꽤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리스크 모델들이 실제 프랙티스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물론 복잡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발리데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여러 리스크 모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의 모델 자체가 충분히 이게 확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환자에서 그룹 또는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로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는 프로필락시스를 하지 말고 모더레이트 이상인 경우에 스롬보 프로필락시스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블리딩 리스크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겠고 블리딩 리스크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낮은 환자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파마콜로직 프로필락시스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 프로필락시스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국내에서도 유럽, 일본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2012년도의 ACCP 가이드라인 또는 2019년에 ASH, SC 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파마콜로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또는 인터미턴트 뉴마틱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파마콜로직 프로필락시스는 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에서 보시면 이 팩터 10A를 블록을 하는 노악 또는 도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약제들, 그 다음에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안티스롬빈 3와 결합을 해서 팩터 10A 또는 스롬빈을 블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폰다파리눅스는 헤파린과는 몰레큘이 좀 다르지만
안티스롬빈 3와 결합을 해서 다이렉트하게 텍터 10A를 블록을 해주는 약제가 되겠고, 그다음 스롬빈 이니비터인 다비가트란, 또한 이 바이타민 K와 연관된 와파린 같은 약제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헤파린 또는 폰다파린 흡수와 같은 약제들은 서브큐 인젝션을 하고, 와파린, 다비가트란, 노악, 아스피린 같은 약제들은 피오 제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마콜로직 프로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굉장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 문제는 없지만 그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이 컨트롤 대비 헤파린, 로몰레큘러 웨이트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 DVT를 유의하게 줄이고 메이저 블리딩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헤파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헤파린 중에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좋냐,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 좋냐, 이전에 메이저 서저리에서 비교한 스몰 넘버 스터디를 보시면 이 에피커시,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이 마이너 블리딩을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줄였다라는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2011년도에 한 3,000명 이상 되는 환자들의 랜덤 트라이얼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이 제외가 되었지만 이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인 달테파린과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 DVT 프로필락시스에선 차이는 없지만 이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달테파린이 좀 줄였다 같은 보고가 있었고, 블리딩과 인하스피탈 데스에 있어서는 양군 간 차이가 없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앞선 스몰 넘버 스터디를 종합을 했을 때 이 에피커시가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로몰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조금 줄이는 것 같고, 그다음 블리딩에서도 큰 양분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헤파린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로몰레큘러 웨이트 대비 최근에 나온 이 노악 또는 도악과 같은 약제들은 어떠냐? 이 메이저 올소패딕 서저리 환자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메타 분석을 하였는데, 노악 중에 이 리발록사반이 이 엠볼리즘을 줄였고, 하지만 블리딩도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 노악이 스롬보 엠볼리즘을 좀 줄이고 블리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형외과 환자에서는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대비 노악이 조금 더 선호되고, 2019년도 NC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노악을 조금 더 레코멘드 하였습니다. 그럼 노악 중에 이 메트릭사반과 에녹사파린,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비교한 다른 연구가 또 발표가 되었는데, 이 프라이머리 에피커시인 에시임토마틱 DVT 또는 심토마틱 엠볼리즘을 유의하게 이 베트릭사반이 감소를 시켜서 역시 노악이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보다 더 좋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연구에서는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한 2주까지 썼던 데 반해서 이 노악은 한 42일 정도까지 좀 장기간 쓴 이 기간의 차이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1,000명 사용을 했을 때 DVT 프로필락시스,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 프로필락시스를 7명을 더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메이저 블리딩을 3명을 늘리고 non-fatal MI를 2명을 늘려서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고려를 했을 때 아주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올소패딕 서저리 환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발표된 좀 오래된 연구지만 정형외과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DVT 또는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유의하게 줄었고, 블리딩은 통계적으로는 약간 늘리긴 했지만 아주 많이 늘리진 않아서 그런 정형외과 환자에서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제들이 많은데 언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할 것이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이제 수술 직전 직후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블리딩이 5에서 7% 정도 발생을
하는데 반해서 조금 더 시간 텀을 뒀을 때 그 블리딩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이전에 여러 보고들이 있어서 지금은 수술 전 12시간 또는 수술 후 12시간에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할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메이저 오르소페딕 서저리인 경우에는 헤파린 또는 폰다파리눅스, 노아, 아스피린 같은 약제를 쓸 수가 있고 최소 열흘에서 14일 정도까지 쓰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선 배트릭 사반 연구 등을 토대로 이 35일까지 조금 더 오래 쓰는 것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시작 시점은 역시나 12시간 전 또는 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이 아닌 이 메이저 서저리인 경우에는 이 카프리니 스코어가 역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모더리 리스크 이상인 경우에 헤파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크가 낮은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는 높은데 이 헤파린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인 헤파린 인듀스드 스트롬보사이토페니아 같은 이게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이 폰다파리눅스 또는 로더즈 아스피린을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메이저 서저리에서의 이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앰뷸레이션이 가능하거나 퇴원 전, 그래서 보통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까지 사용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환자의 데이터는 더 적습니다. 하지만 스롬보스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헤파린, 폰다파리눅스, 일부 노아 데이터가 있고 하지만 스롬보스의 리스크가 낮은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말도록 또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 또한 사용하지 말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스롬보스의 리스크가 높지만 블리딩 리스크가 또한 같이 높은 경우에는 약제를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 미케니카 프로필락시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각 환자에서 이 비너스 트롬보엠볼리즘의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적어도 모더리 리스크 이상인 환자에서는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 프로필락시스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블리딩 또는 엠볼리즘 관련된 리스크 모델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이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니셜 에이전트로는 헤파린, 로몰레큘러웨이트 헤파린, 폰다파리눅스, 노아 등이 선호됩니다. 특히 헤파린 중에는 로몰레큘러웨이트 헤파린이 좀 더 선호되고 이 정형외과 환자에서는 이 노악이 조금 더 선호되지만 이 노악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할 수 있는 약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수 없는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환자에서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번 세션이 프로토콜 드리븐 이 서지컬 크리티컬 케어 세션이라서 제가 저희 원내 프로토콜을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오늘 아침에 홍석경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희 병원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저희가 조금 더 극복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있음에도 충분히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반성을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매니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디스커션 잠깐 김민석 교수님 질문들이 몇 개 좀 올라와서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자별로 강의 끝나고 바로 디스커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김동원 교수님께서 저희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VV 에크모로 디캐뉼레이션, VV 에크모 사용하는 동안에 헤파린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고 있고 디캐뉼레이션 하는 동안에 안티스롬빈 레벨이 50% 정도인데 다시 DBT 프로필락시스를 위해서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티스롬빈 리플레이스먼트와 로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의 용량은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기라는 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크모 위닝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헤파린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헤파린 중단하고 나서
블리딩이 멎을 경우에 다시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수술 환자에서는 보통은 뭐 12시간 이후에 헤파린을 다시 시작하라고 돼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한 2시간 정도면은 이 컨벤셔널 헤파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펙트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2시간 이후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헤파린 임팩트가 충분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컨벤셔널 헤파린이든 로몰레큘러 헤파린이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좀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량 출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량 출혈로 피브리노젠이 감소하고 PT, APTT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도 이런 스트롬보 엠볼리즘 리스크가 높았을 때 이게 메카니컬 프리벤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이제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용량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이제 플렉스한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서 100ml 정도 있는데 약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여튼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환자에서 역시 그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의 리스크가 만약에 높다 그럴 경우에는 뭐 스타킹 같은 거는 적용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인터미터턴 뉴마틱 컴프레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타킹 같은 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약 이거 용량은 용량은 어떻게? 프로필락틱 도즈는 에녹사파린 기준으로 해서 40ml QD 서브큐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 1ml per kg 서브큐 BID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대개는 치료 용량이고 우리가 프로필락시스로 사용을 할 때는 40ml 그다음에 QD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전의 스터디에서도 동일한 픽스드 도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